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태 이제 시작이 지난 2019년 8월이었죠.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뒤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지금 1, 2심 재판부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2019년 8월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 됐었었는데 네. 거의 뭐 횟수로는 거의 4년 만에 이제 최종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2심, 1심 다 징역 4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 본형인 4년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오늘 벌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2심에 선고됐던 벌금도 추징도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그 전체적으로 그 기소된 범죄 행위가 15개인데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되는 각종 표창장이라든가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한 것이 위조돼서 그걸로 인해서 허위된 것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른바 업무방해라든가 허위 그 문서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부터 해서 대부분 다 그대로 유죄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확정이 됐고 나아가 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1심에 대해서는 뭐 무죄가 있었습니다만 2심에서 인정됐던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장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샀다든가 아니면은 그 가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서 그 어떤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2심에서 인정된 것으로 해서 그대로 인정됐고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한 것 외에 관련해서 재산 관리인을 이용을 해서 PC라든가 이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없앤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이번에 그대로 인정을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조인들 사이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 결국 2심과 동일하게 검사와 정경심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2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예. 사실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가 증거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이것을 두고 사실 법조계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법조인들이 그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뭐 대법원 전원합의참 판결이라든가 이런 점에 비춰가지고 이게 그 PC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그 대법관님들 모두 모여서 하는 판결과 이 판사님 그 대법관님들 세 분이 하는 소부가 있는데 이 사건은 소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법리를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시사하는 그런 시그널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형사 사건의 그 어떤 이념은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이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 정경심 교수 측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PC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오늘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시다시피 동양대 PC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의 교수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사 휴게실에 한 3년간 사실상 방치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PC의 관리 주체는 동양대나 거기에 있던 분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어떤 이것이 그 강사가 제출한 것에 있어서 적법 절차 위반이 없었다라는 어떤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PC에 대한 어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판결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파기될 것이란 어떤 예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때 그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의 소유자는 가해자니까 그 가해자가 그 포렌식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제출된 그 동양대 PC는 소유자가 누군지 혹은 관리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걸 다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그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그 동양대 PC는 3년 동안이나 사실은 강사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정경심 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죠. 예.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체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좀 공동 PC, 그러니까 보통은 한 3년 정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쓰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그 판결했던 그 판사가 요번에 이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님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같은 논리로 따지게 되면 또 우리 쪽 주장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법리 판단을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강사휴게실에서 방치되었던 것의 주체를 정경심 교수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벌금은 1심, 2심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1심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그렇고 징역 4년 또 오늘 확정된 것도 역시 징역 4년 이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결국 그 지금 그 기소된 죄명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문서 위조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양형위원회에서 한 5년 동안 실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뭐 그 PC로 해서 상장 하나 위조했는 게 무슨 4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법조인적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것만 해도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네. 법정 지금 가중 처벌할 경우에는 2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 공소 사실이 15개나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그 죄가 있을 경우엔 가장 중한형의 정한형에 2분의 1씩 가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 이른바 경합범 가중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와 같은 그 4년형 자체가 낮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행위 자체 그리고 범죄 사실 자체에 봤을 때도 이 부분이 뭐 4년이라는 형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더불어서 어떤 죄를 인정하는 케이스와 죄를 부정하는 케이스 같은 예. 경우에는 형을 정하는데 상당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심 판결 재판장이나 2심 판결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서 특히 이게 피고인들은 자기 어떤 그 죄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어떻게 보면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예. 단순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련해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고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징역 4년 정도를 했다고 하면은 통상의 어떤 그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죄가 인정됐을 때에 어떤 비교적 어떻게 보면 공정한 형에 선고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확정된 징역 4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그 징역 10년 이상 선고할 게 아닌 이상은 양형을 다투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2심에서 4년형 선고한 것을 이제 건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월과를 볼 수는 없고,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4년 선고한 거를 그대로 선고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무죄 난 것이 있었거든요. 일부 무죄 난 것을 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4년을 선고한 것 그 자체를 조금 또 문제수위 삼을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원래가 그 징역 하한형을 권고형의 범위에서 2년 6개월로 원래는 삼았었었는데 예. 네. 그걸 넘어서는 4년형으로 이제 선고한 것 자체가 조금 무겁게 선고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정정 교수는 앞서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뭐 이달에 건강악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냥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선고는 해줘야 되죠. 기각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네. 그러니까 보석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 이런 말은 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어차피 이제 그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실형에 대해서는 뭐 상고 기각되었었으니까 보석도 같이 기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출소 자체는 아마 중간에 한번
구속기간 만료로 한번 석방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4년이라고 하는 형을 전부 다 계산해서 채워보게 되면 2024년 5월이 아마 만기 출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아마 형이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일과 관련해서 지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오촌 조카라든지 동생이라든지요. 다른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그렇습니다. 짚어주시죠. 이 네. 재판이 벌써 이미 확정된 재판이 있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이 됐고 또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촌 조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예. 그 조범동 씨, 동생 조건 씨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부부 그 재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4년에 그 벌금 5년이 확정이 됐고 또 동생인 조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웅동 학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교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예.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징역 실형으로서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아가 재산관리인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돼서 더 이상 다투지 않음으로써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 정경심 교수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남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난 2심에서 이제 정정 교수 측의 변호인이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범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제 입시에 좀 늘 있었던 일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엄격히 따지자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7시간 일했다 그러면 7시간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인턴 증명서든 뭐 표창장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일하는 게 맞고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1심이나 2심에서 말한 대로 평가하는 게 맞겠지만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에서 봐주는 부분들이 사실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정전 교수 측에서 얘기했던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 누구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은 좀 감안한 정도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입시 제도를 좀 고쳐 나가는 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어떤 그런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공정성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징역 4년형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그 재판부에서도 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모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네. 대학교 교수시고 또 고위 공직자였던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왜 나만 그래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잡힌 나만 억울하다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이와 같은 그 변론 전략이 정경심 교수의 형에 유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관해서 그 죄를 부인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나만 잡고 그래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곤고형보다 가중형으로 처벌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일부 국민들의 허탈감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에 대한 어떤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